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60일 이평선에서 주저하더니 이걸 뚫어내고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도 밀집되어 있는 주요 이평선을 모두 딛고 뛰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또 차량용 반도체 대란 등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딛고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려와 부담의 정점을 통과하고 앞으로 업황이 호전될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 자동차주, 과연 주가 바닥을 잡았을까요? 오늘장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나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조정폭이 컸던 낙폭과대주,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잠잠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저점 매수와 함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중반을 지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분과 또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파운드리 산업 현황 및 성장성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팀장님의 내공에 제가 흠칫흠칫 놀라고 있습니다. 또 내공까지. 예.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주제를 매주 체크를 하니까요. 네네. 보니까 지난 10월 14일에 목요일에 이때 주가가 바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갭상승하면서 올랐던 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두 번째 주제가 조선주였습니다. 근데 우리 PD님도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아무도 조선주를 얘기를 안 했는데 네네. 뜬금없이 조선주를 얘기해 주셔서 기억에 너무 남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주제가 이 조선주의 주가가 슈퍼사이클과 연동될 수 있을까? 네네. 잖아요.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스스로 돌아보기에 그때 그 주제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저는 종목은 어땠는지. 사실은 이제 예.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는 사실 올 초부터 사실 좀 그럼요. 나왔던 거고요. 워낙 이제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솔직히 손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연말에 저는 이제 조선주 슈퍼 랠리가 사실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상반기에 뭐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고 또 관련돼서도 사실 악재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 수주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좀 빨간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가 수주한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건조 중이라는 거 아직 어떻게 보면 내보내지 못한 거죠. 새로운 수주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후판 가격의 상승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좀 배 가격이 좀 부담되는 어떤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주가들이 최근에 억눌렸는데 사실 25일 정도부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상승의 이유는 뭐 아무도 정확히 모르죠. 왜냐면 좋은 얘기는 뭐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고 뭐 그런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랠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소식이 좀 나왔고요. 네, 일주일 네. 만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마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기억을 하시네요. 네. 우리 양평타짜님께서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삼성중공업을 언급하시면서 욕을 많이 먹으셨거든요. 그랬나요?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거는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 제일 부진한 종목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안정되게 가져가려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장 수주도 많이 했고 그다음 최근 일주일간 수주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사실 뭐 증자 뭐 감자 여러 가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아마 일봉상으로 이제 전고점 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느끼는 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좀 봐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마음속으로 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2주 전으로 돌아가면 9월 30일에 네. 하나만 딱 더 볼게요. 9월 30일에 반도체 패키징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때는 10월 들어서 하락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9월 30일 그때 네. 하나마이크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딱 잡자마자 소부장이 오르는 가운데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좀 계약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좀 연동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사트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상당히 저는 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번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약간 MS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좀 꾸준히 이렇게 재미없지만 좀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사실 이제 어떤 그 캐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올스타트 쪽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또 이렇게 12% 이상의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때 만약에 10월 달에 만약에 네. 사셨다면 9월 거의 30일이었어요. 거의 이제 저점에서 그렇죠. 단기 눌림목에서 사신 거고 지금 예. 거의 한 20% 이상의 좀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윤여민 팀장이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지 다시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파운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서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의 최대 매출 경신이 나오고 있고 올해 전체 삼성전자의 매출은 역대 최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을 알아볼까요? 예, 일단 파운드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국가 산업으로 거의 이제 반도체에는 좀 올라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미국의 좀 약간 우선주의가 좀 먼저 발동을 하면서 좀 보호무역 정책, 사실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마찰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또 코로나19가 좀 터지면서 결국 이제 공급망에 대한 훼손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 이에 또 따라서 또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대부분 전자기기들의 어떤 이제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제 회복에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나서긴 했죠. 올해 4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좀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0월이죠. 이번 달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법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뭐 11월 출국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2020년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모바일이 한 45% 정도, 그다음에 컴퓨터가 한 21%, 컨슈머가 18%, 그다음에 사실 자동차는 크게 크진 않은데 자동차 4% 정도 되는데요. 사실 뭐 이런 좀 어떤 포션을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산업군이 좀 파운드리에 가장 좀 영향이 좀 많이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에 좀 아이디어를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설계해서 외주를 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3분기에 파운드리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나서 또 앞으로 전례 없는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면서 2026년까지 캐파를 3배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지금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의 모바일 분야의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이 가장 크죠.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원가 중에서 한 19%를 차지하는 게 이제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통신 모뎀 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한 10나노 이하를 선단 공정, 뭐 최선단 공정을 7나노 이하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올 수 있는데 사실 7나노 이하를 선단 공정이라고 했을 때 그 7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랑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분사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밑에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TSMC 같은 경우 5나노 공정으로 이제 애플이랑 이제 아이폰 13 지금 A 15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폴드 3, 그다음 플립 3에 탑재되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그리고 그다음에 갤럭시 21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100 칩을 지금 5나노 공정에서 양산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칩이긴 하지만 퀄컴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렇죠. 퀄컴에서 생산을 주문해서 하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파운드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만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나노 선단 공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TSMC랑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외주에서 나오는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퀄컴 같은 이제 좀 대기업의 어떤 주문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뭐 엑시노스도 계속 지금 공정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G 통신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최근엔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글로벌적으로 아직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많이 변환된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는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5G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미국 오스틴 펩 정전으로 인해서 좀 생산량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 여러 가지 좀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좀 약간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쪽에서 봤을 때 모바일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좀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G로 가든 6G로 가든 모바일 쪽의 파운드리 성장의 기회는 둘 다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그 5G, 6G로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최선단 공정으로 어떤 좀 고도화된 AP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순간에서 봤을 때 TSMC랑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뭐 3나노, 2나노 공정 계속 그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모바일 전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G에서 5G, 6G까지가 넘어가는 어떤 모든 공정에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분야에서는 AP와 통신 모뎀 쪽을 파운드리가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거의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단 두 기업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컴퓨팅 분야의 현황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일단 뭐 PC랑 서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PC에서 거의 이제 CPU 쪽을 이제 거의 점유하고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인텔이죠. 이제 인텔이 지금 CPU를 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외주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인텔이 CPU 자체를 좀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경우 창출되는 신규 시장은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인텔이 또 이제 인텔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CPU를 TSMC의 양산 PC에 좀 맡기면서 사실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CPU를 외주 생산으로 보일 것으로 있고 퀄컴 또한 이제 애플을 경계하면서 PC용 프로세스 진출 계획을 좀 공유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PC용 이제 CPU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PC 매출 비중이 이제 2021년 올해 이제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네. 2026년 정도 됐을 때는 한 32%, 한 3배 이상, 한 5년 안에 3배 정도의 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PC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디램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원래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어떤 섹터는 아니었어요. 사실 2011년부터 한 연평균 계속 좀 감소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맞으면서 2019년 대비해서 14%까지 좀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비대면 뭐 재택근무 뭐 원격 수업 같은 이런 좀 비대면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PC의 소요가 좀 늘어났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PC의 소비량이 뭐 이제 위드 코로나면 줄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업계에서는 PC의 이제 판매량이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바로 이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적절한 좀 밸런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PC의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살짝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3억 대 이상, 지금 글로벌적으로 3억 대 이상 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PC 수요 같은 경우는 뭐 2022년에도 좀 견고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지금 2020년에 뭐 19년 대비 좀 8% 성장을 했고 올해도 이제 추가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좀 이제 공장이죠. 뭐 서버라든지 PCB 마더보드 생산이 약간 좀 연장이 되면서 올 하반기에 좀 약간의 좀 이제 출하량이 하향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죠. 이런 쪽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내년에 상당히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 내년에도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인텔 같은 경우 뭐 AMD 신규 뭐 CPU 플랫폼이죠. 업그레이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PC와 서버 모두 지금 내년까지도 성장이 좀 예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팅 분야에서 PC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워낙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PC 쪽에 들어가는 CPU 파운드리의 성장 모멘텀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서버 쪽에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체들의 투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파운드리 시장 내에서 자동차 분야를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모바일 45% 비중, 컴퓨팅 21% 대비해서 자동차가 4%니까 네. 전체 파운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더 확장될 영역이죠.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중이 작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재난이 났었지만 업계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비중이 적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요 예측을 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낮은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선단 공정으로 이제 자동차의 반도체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굳이 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초기에는 좀 이제 반도체 주문을 좀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이 좀 틀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친환경으로의 어떤 전환으로 해서 신차의 어떤 그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서 예측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자동차 업계엔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복 소비가 이쪽으로 가장 먼저 네, 나갔었어요. 거기다 예. 또 이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더 낮은 데다가 또 중간에 유통사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약간 정보의 흐름, 커뮤니케이션도 약간 좀 부정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업계도 이제 반도체 레지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깨닫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제 좀 장기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는 부분으로서 지금 이제 이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반도체 공급의 병목 현상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고 있고, 일단 네. 반도체 전체 규모 10% 이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제 컨슈머 쪽 이런 쪽하고의 어떤 비중이 먼저 높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반도체가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넓혀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쪽에서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장기화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를 이제는 어느 정도 넘은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11월부터는 이런 차질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바닥은 지났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부족 현상은 계속 나오겠지만 네.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뭐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보릿고개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신차 기대도 높아져요, 지금. 예, 그리고 예. 현대차랑 기아가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보다는 그 공장의 셧다운도 많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재고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뭐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라인은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로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을 좀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을 좀 지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는 다시 한번 좀 코스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섹터로 부상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은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의 전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서 지금 기업 이름이 나온 게 TSMC, 삼성전자 이 두 네. 기업인데요. 패권 다툼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커나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기존의 강자인데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종합해서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사실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에서 이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TSMC는 47% 거의 압도적 1위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5.2%니까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 20나노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는 TSMC가 63%,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3%. 그러니까 좀 선단을 쪼개지면 이제 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이 20나노 이하 말고 10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TSMC 매출이 40%, 삼성전자 파운드리 40%.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일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20나노까지 올라가면 TSMC가 월등하지만 이제 최선 공단으로 좀 공정으로 내려갈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상당히 기술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나노 이하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단 공정의 어떤 시장 증가를 두 회사가 모두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거의 7나노 이하는 지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어떤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 싸움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2%, 그다음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6%, 3위 기업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 영업 손실 34%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거의 두 회사가 거의 압도적으로 좀 잘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진은 또 TSMC가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이죠. 네. 그러니까 TSMC는 최근에 또 가격까지 올렸으니까 더 이제 마진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좀 상당히 주목이 돼야 되는 게 TSMC는 내년 하반기에 3나노 공정 N3 양산이 좀 예정돼 있고 2025년에는 2나노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3나노 공정 양산 계획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25년에는 또 2나노.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3나노, 2나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선단 공정에서는 이 두 회사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움직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고객들 자산 해외 쪽에서도 많이 굴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이시죠? 미국이죠. 네, 미국입니다. 그러면 TSMC, 대만에 있는 TSMC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네. 중에서 네. 지금 투자할 자산을 고른다면 어느 쪽을 선호하시겠어요? 지금 선호하는 건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옮겨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프리미엄이 붙었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지금 저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선호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상 하시는 멘트 아니시죠? 아닙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울컥 올라가면서 20일 이평선을 뚫어냈는데요. 그 순간을 지금 동백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00만 주 매수 들어오면서 쑥 올라갔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장중에 7만 2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7만 1천 원 선 중반으로 다시 밀려나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 저는 이제 리노공업 가지고 예. 왔습니다. 리노공업이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용 테스트에 사용되는 포고타입 IC 소켓 시장 내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주요 글로벌이라든지 팹리스 파운드리사를 좀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 IT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 서비스라든지 뭐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의 어떤
좀 로직 반도체를 개발하는 좀 트렌드가 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에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IC 소켓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예상입니다만 한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41%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뭐 상고 하저 패턴으로 좀 계절적인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스마트폰형 반도체 고객사 수요가 좀 상반기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견조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지난해 3월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이때도 별로 안 내려갔던 종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계속 추세를 쭉 유지하면서 아주 꾸준하게 안정적인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다가 최근에 21만 6,700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200일 이평선까지 쫙 밀려났다가 지지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현재 구간 오늘장도 지금 상승이 3%가량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저는 이 종목 뭐 충분히 지금도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네. 21만 6,700원을 찍고 9월 달에 찍고 지금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좀 신고가를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묵혀가는 종목.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이제 신고가로 해서 21만 6천을 넘어는 22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리스크 관리 차원 손절가는 한 15만 3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14위 종목입니다. 대형주고요. 리노공업, 파운드리 시장, 이 확장하는 시장에서 테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C 소켓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장악력과 또 성장성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진입 가능하다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에 공략을 하면서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3천 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죠. 수소차 산업의 성장, 국내 수혜주는? 네, 수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도 확정 지었습니다. 이달 내내 이러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었고요.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하면서 확정이 됐는데요.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 알아볼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이 주식 시마노에서도 지금 탄소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이제 동참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2030년에 40%를 좀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2050년에는 거의 이제 넷제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좀 사실상 확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2050년까지 어떻게 보면 제반 사항이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순배출량 0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죠. 태양광 풍력 쪽으로 좀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구조를 당연히 바꿀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에 대해서 뭐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도 상당히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2030년 수소차 보급 목표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88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에 지금 탄소 감축 목표를 좀 발표를 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 목표가 원래 26% 감축이었는데 40%까지 지금 감축이 상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수송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탄소 배출이 지금 2018년에 지금 이제 9,8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제 6,100만 톤으로 지금 37% 정도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소차에 대한 보급이 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행 계획을 보게 되면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362만 대,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 88만 대 정도를 88만 대, 그다음 하이브리드를 400만 대를 지금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의 이제 평균 주행 거리도 한 4.5% 정도 감속을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가 아니라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좀 상당히 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어떤 친환경 자동차를 배급을 한다는 것 자체, 보급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네. 그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제도까지 다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수소차 보급 목표도 올려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목표치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러한 부분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대한 이제 상향이 이제 각 분야에서도 지금 목표치가 다시 상향되는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군의 좀 구조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제 목표는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SK와 두산이 또 연합해서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정제 기술을 양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협업해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연료전지 분산 발전, 그러니까 발전소, 그리고 수소와 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한 친환경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이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 만큼 앞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부담을 사실 많은 기업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이나 충전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차, 전기차 부분의 탄소 감축의 정책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SK는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그 물론 이제 폐기물 네.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맞아요. SK가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힘을 쏟고 있고, 지주사 SK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난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예. 거기서 이제 SK 네. 이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2차 전지와 좀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룹 자체 내에서 이런 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주사로서의 어떤 매력도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년까지 이제 감축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 정책 지원 강도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산업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나 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좀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감축이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서도 어쨌든 그런 산업 구조를 더 바꿔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SK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그런 좀 전사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더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은 좀 제가 볼 때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태양광, 이제 뭐 풍력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면 사실 좀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자체부터 여러 가지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의 어떤 좀 설득이 좀 필요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좀 가장 빠르게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뭐 현재까지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보조금 로드맵이 정해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차량에 대한 어떤 보급뿐만 아니라 지금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업군이나 에너지 부분도 충분히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수소차, 전기차 쪽에서 어떤 탄소 감축 목표가 더 가시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의 어떤 드라이브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수소차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의 그 비중을 보면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업들 전망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지금 작년까지
국내 수소차 보급이 한 10,000대 정도 되거든요. 누적 10,000대인데 거기서 현대차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현대차의 점유율은 압도적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 88만 대면 얼추 계산해봐도 이제 88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평균 41%의 판매 대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연평균 41% 성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조적으로 이거는 계속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픽스가 된 거죠. 그럼 이 수치를 보고 네, 현대차는 앞으로 성장주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네, 논리상 맞게 될까요? 맞는 거죠. 논리상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소차를 실행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 주체가 현대차 예. 그룹인데 수소차 연간 생산 능력이 수출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88만 대에서도 모자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주로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더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국내에 한정된 거잖아요. 해외는 감안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88만 예. 대는 국내인데 현대차는 수출분까지 포함해서 2030년까지 만들 수 있는 게 50만 대니까 턱없이 공장 부족한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을 성장 섹터로 보는 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렇게 수소차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수소의 밸류 체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봤을 때 국내 수소차에서 판매 대수를 보게 된다면 뭐 지금 88만 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정도가 지금 예측인데 그때 되면 분명히 해외 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소차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약간 전기차, 뭐 2차전지 지금 성장 스토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좀 앞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제 2차전지 이후에 고포는 수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이제 어떤 수소의 어떤 이런 아웃라인이라든가 청사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네. 그냥 전기차의 좀 초창기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좀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풍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글로벌적인 환경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현대차가 고점 경신할 때 얘기 들으면 더 확신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이 이야기를 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수소차 관련해서 토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수소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꽃피울 산업으로 수소차를 꼽아주셨고요.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제 탑픽도 탑픽이지만 좀 몇 개 좀 읊어드리면 네. 일단은 관련된 수소업체 지금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멤브레인 쪽에서 이제 수소차 생산관 쪽에서 핵심 소재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뭐 수소 탱크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제 효성 첨단소재라든지 일진아이 솔루스도 좀 상당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 두산 퓨얼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잘 올라오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러고 세계 최초로 50메가와트 쪽 지금 세계 최대 규모 순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준공을 했고 탄소 배출 관련돼서 이제 수소 경제 발전소 모델을 실행하는데 뭐 전혀 문제 부족함이 없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뭐 트리젠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수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3년간 신규 수주액이 좀 1조 원 정도 올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출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수소 관련된 쪽에서 좀 두산 퓨어스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수소 관련된 정책의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연료전지 쪽에서 지금 상당히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연간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뭐 당초 제시했던 매출 5,200억 정도 무리 없이 수주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산퓨얼셀은 좀 충분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 퓨얼셀이 움직이는 지점이 바로 지난해 9월에 한 차례 상한가 기록했었던 날 있었거든요. 네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하는데 1년 전인데도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제 움직였던 가격이 지금 이 가격대예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 전년 대비해서 40%가량 감소한 영업이익 발표가 나왔는데 오전에 발표가 나왔고요. 주가가 오후장 들어서 좀 변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거의 이제 급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000원대에서 지금 한 4, 5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거의 지금 저는 한 1년 이상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 안에 네. 좀 갇혀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맞아요.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좀 담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런 지금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수소용제가 좀 펼쳐진다고 하면 충분히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에 리노그룹처럼 이 종목도 좀 오랫동안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따라서 저는 이제 전고점이 65,400원인데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66,000원으로 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47,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522%가 급등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후에 또 쉬어가는 움직임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과연 언제 잡느냐, 어떤 가격에 잡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봤고요. 목표 주가는 신고가 66,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소화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신데 네. 주식시마론에 오늘 들어온 질문을 하나 네.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부자 되기님께서 정말 좋은 닉네임이세요. 노후 부자 되기님께서 오랜만에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이네요. 매운맛 그동안 봤지만 이제 매운맛 그만 보고 돈맛을 쬐끔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죠? 하이닉스도 1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6만 5천 원 올 거라고 해서 기다리셨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삼성전자 6만 원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9만 원대는 저는 무조건 매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좀, 그러니까 기다리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건 있어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만 해도 한 8% 정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오늘도 지금 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대감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디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 원 이하면 거의 PBR이 1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이렇게 많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8만 원대가 깨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2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스켓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나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바스켓 매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정확히 이제 상승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자동차 섹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 쇼티지라든지 혹은 이제 디램의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거의 다 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오면은 당연히 매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전고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형주로서 거의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현재 상황에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뭐 미디어 엔터 컨텐츠 쪽이나 네. 2000지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 또 좋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바라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충분히 낮추실 수 있는 구간이 최근 들어서 도래했으니까요. 바닥 확실히 잡는지를 또 움직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시마론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를 알아봤는데요. 파운드리와 수소차였습니다.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리노공업과 두산 퓨얼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